오늘 좀 사실 경영학하고 굉장히 또 관계 있는 수업 주제죠. 그래서 기술 창업과 엔젤 투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배성욱 팀장님이 굉장히 멋지신 분이에요. 일단 이분이 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상을 많이 받았다 이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전에 생산기술연구원 이런 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개발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이 생기원이라는 곳을 또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이 생기원에서 네, 원장상도 받으셨고, 이 원장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또 장관상을 2번이나 받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R&D 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우리나라 기술 투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지금은 한국 엔젤 투자 협회에서 팁스 프로그램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팁스 프로그램 관련해서 총괄 기획을 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배성욱 팀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큰 박수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한국엔젤투자협회 배성욱 부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그 MBA 과정에 하시는 분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의 강의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먼저 자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거? 네, 잘 보입니다. 예. 기술 창업과 엔젤 투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들 이렇게 보통 경영이라 그러거나 투자라 그러면 이렇게 좀 큰 규모,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할 때는 재무제표가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아니면 기업 경영에 대한 평가, 기업 재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런 기업이 성장하기 전에 먼저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엔젤 투자단에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고 보면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거겠죠. 주식으로 넘어가면 기업 정보가 공개가 되니까 이제 일반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근데 이제 그런 엔젤 투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그다음에 사실 요즘에 이제 창업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보통 생계형 창업보다는 어떤 기술 기반 또는 어떤 이렇게 고급 기술은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기술 창업과의 어떤 관계와 그 어떤 기업의 성장 관련해서 이렇게 좀 오늘 설명을 그 기술 창업과 도대체 엔젤 투자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보통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수아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기업인데 13년에 창업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성장을 하다가 19년도에 이제 2,300억의 미국 코그넥스사의 M&A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노맨 컴퍼니라는 회사는 15년도에 창업을 해서 18년에 코닉스 상장하고 올해 지금 거의 시가 총액 7천억, 그러니까 6년 만에 창업 6년 만에 시가 총액 7천억짜리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이런 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수아랩입니다. 이제 19년도에 그 코그넥스하고 M&A 하면서 신문에 이제 막 크게 났는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하면 그 이미지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분량을 잡아내는 그런 이제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3년도 이렇게 해갖고 15년도에 이제 서울대 기술지주로부터 1억 원 정도 엔젤 투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16년도에 이제 20억 시리즈 A 단계 투자를 받고 17년 290억 시리즈 B를 받아서 결국에 19년도에 M&A를 했는데, 이 당시 그 규모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 테크 스타트업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는 배달의 민족이 얼마 전에 이렇게 크게 M&A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이제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고, 이 기업은 정말 그런 어떤 이미지 인식 기술을 가지고 제품 불량 디텍팅을 하는 그런 걸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쪽 회사에 신문기사 좀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가죽이나 아니면 의류 이런 거, 아니면 인쇄물에 오탈자를 검사하겠다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되게 재미있는 게 그 시장이 근데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 2천억도 안 되죠. 전 세계 규모도 1조가 안 되는 그런 규모인데 자기네들은 니치 시장을 공략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경영학을 배우시는 그 엔지니어 분들이 사실 잘 모르세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큰 시장 또는 이렇게 뭐 레드오션이라 그러죠. 그런데 진출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부족하니까 블루 아니면 니치 시장으로 가보니까 기술력은 있는데 찾는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고민을 해요. 그래갖고 서울대 기술투자 이제 여기서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니네가 잘하는 거 그 시장 큰 데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중간에 그 사업 내용을 피벗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기술은 이미 갖고 있는 거고 이미지를 보고 어떤 정상 이미지와 어떤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기술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로 피봇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는 겁니다. 이거 이런 디테이팅에 대한 그 시장 수요가 있는데 투자사들이 봤을 때 저거 시장이 크고 되겠네라고 하니까 시리즈 A, B 투자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다가 어떤 그 제조 라인을 설치하고 그런 어떤 이제 분량을 잡아내는 그런 미국의 대규모 나스닥 상장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기술력을 보고 이제 M&A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마이크로 바이옴을 함유한 어떤 이제 의료 바이오 업체입니다. 여기 이 두 분은 이제 되게 우수하신 분들이에요. 두 분 다 서울대 의대 박사 하시고 한 분은 그 하버드 의료 연구소인가? 하여튼 거기 가서 연구하시는 분이고 하나는 그 컨설팅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의료 부분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이제 식물질이 막 영국에서 나오게 되고 이게 진짜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분이 협력을 해가지고 한 분은 기술 개발, 한 분은 이제 마케팅이나 경영 쪽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창업을 합니다. 팁스를 지금 바로 받고요. 그렇게 하면서 2016년에 이제 46억 원, 2018년에 이렇게 계속 성장하게 되면서 팀장님, 팀장님, 예, 잘 안 들리시나요? 저기 가끔씩 끊기는데 지금 네트워크가 그래요? 될 때는 죄송합니다. 조금씩 끊길 때가 있거든요. 지금 앞에 아니 네. 조금 끊길 때는 약간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시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많이는 네. 안 끊는데 한 번씩 끊길 때 이게 뚱뚱뚱뚱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한 30초 정도 지금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저희가 이게 한 5초 정도 끊기는 거는 앞뒤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한 30초 이렇게 끊어지니까 여기 넘어가셔도 되고요. 네. 예.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시면서 컨설팅 회사 나왔다 여기까지 컨설팅 회사 자문하고 이게 뭐 수익 난 것까지 얘기까지는 알아들었어요. 예, 잘 들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예, 아마 노트북이라서 랜선을 안 쓰시죠? 예. 지금 회의실에 들어와서 하면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할 때 웬만하면 학교 수업 할 때는 그냥 이제 보통은 유선 랜 가지고 할 때가 많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네. 가끔씩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 중간에 혹시 끊기게 되면 말씀 알려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셔도 그래서 돼요. 아까 하시던 페이지에서 하시면 네. 지놈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시장에서 이제 그런 어떤 바이오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사실 이 기업이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7천억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후속 투자를 한 300억 이상 받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기술 기반의 창업을 해서 성장하는 스토리가 뭐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이제 그 제조나 아니면 생계형 창업을 보면 이렇게 물건을 많이 찍어서 판다. 이제 이런 개념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 기술력을 가진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을 받고 그럼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뭐 우수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지속적인 기술에 대한 어떤 발전을 시켜야 된다던가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그 기술이 적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무한합니다. 이제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럼 그런 것들을 엔지니어가 또는 창업자가 직접 찾아야 되는가?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 돈이 있는 분들, 기술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모여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창업을 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이제 성공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수아렛 같은 경우에 뭐 가죽에 뭐 의류, 섬유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그 올이 빠졌다거나 아니면 인쇄물에 인쇄가 잘못됐다거나 아직까지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빨리 피벗을 하는 거죠, 이제. 아, 이거는 내 분야가 경영이 내 분야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바로 뭐 생산 라인에다가 적용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지노맨 컴퍼니 저분도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그 몸에 있는 균인데 그 유익한 균 있지 않습니까? 그 균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바이옴 균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저분들은 의학 그 제품도 만들고 아니면 음식 그다음에 그 뭐 어떻게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 이런 데까지 굉장히 지금 넓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인정받고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도대체 제가 오늘 설명할 게 나오는데요. 도대체 기술 창업은 뭐고, 그리고 엔젤 투자는 뭐고,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엔젤 투자자분들한테 뭐 받는 거는 뭐 돈을 받는다든가, 뭐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창업을 하는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자기 자금, 뭐 부모님 자금, 친구 자금도 뿐만 아니라 투자자 자금도 있지만 정부 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술 창업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주력 산업들 신산업들이 뭐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아예 이제 그 시장의 그 룰이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뭐 국내 뭐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경영이 과속화되고 있다. 뭐 최근에는 테슬라 그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고 중국 그 무슨 소비자가 얘기를 했더니 테슬라가 이례적으로 그 주행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국내 상황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봐야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경제는 악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에서는 신기한 게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키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도 그 자기네들이 다 R&D를 하는 게 아니라 R&D를 잘하는 애들을 사와버리는 겁니다. 뭐 제일 잘하시는 게 이제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있고 영국에서는 테크시티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핀란드에서는 노키아 망하고 나서 이제 다양한 그 중소 스타트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제 그렇게 해서 2000년도 초반이 이제 지나가게 돼요. 2010년도 초반에 진행하게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외국에서는 그 엔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책이나 자금이 충분하게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슈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스케일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만들어 놨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의 뭐 미슐텐트 4.0이라든지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14년도부터 벌써 그런 걸 고민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정책들이 쭉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다 뭐 아시는 다양한 기업들이 나오게 되죠. 테슬라, 알파고, DJI, 뭐 SNS 저 바이트댄스 그다음에 어제 그 혹시 인공위성 날아가는 거 보셨는지 로켓 쏘신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이스X 이런 데가 이제 그렇게 출연을 하고 자금을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이죠. 그 중국에서 특히 이제 뭐 중관총이나 화창배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아직도 이제 뭐 창업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대학생들은 항상 그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뭐 재미난 조사가 몇 개가 있는데 중국의 북경대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89%, 뭐 90%가 창업의 생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나라 대학 서울대 저기입니다. 서울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17%, 심지어 이공계는 더 작습니다. 뭐 이거 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는 취업이 어려우니까 창업을 하기 때문에 저런 의견이 나왔다. 진짜 실제로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근데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 정도가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스탠퍼드 같은 데는 뭐 8% 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창업을 할 때 도대체 뭐가 어려운가 했더니 결국 돈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2019년에 창업진흥원에서 조사한 건데 창업 자금이 어렵다, 뭐 재기시 실패가 어렵다, 뭐 경제 활동이 어렵다. 결국에는 돈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모으기가 어렵냐라고 했더니 자기 자금으로 하는 애가 95, 뭐 그다음에 대출, 융자, 차용
이게 다 합치면 거의 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0.7%입니다. 민간에서 투자받는 비용이. 그러니까 이게 저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가 VC 투자,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자라고 하면 이제 VC 투자, 벤처 캐피탈 투자인데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하고 규모가 있습니다. 19년 기준으로 한 4조 2천억 원이 1년에 풀리거든요. 근데 엔젤 투자는 18, 지금 계속 상승은 하고 있는데 5천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또 유치기업 수도 봐도 굉장히 낮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환경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에다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사업화 성공률은 2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중기부 같은 경우는 뭐 50%. 이제 뭐 그냥 이런 게 정부가 그냥 기술을 위한 기술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안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실제로 창업기업 생존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뭐 일반 창업 생존율은 5년 생존율을 봤을 때 30%다 30%, 그다음에 OECD 평균 40%인데 이거 창업진흥원에서 자기네들 창업 지원하면은 뭐 더 많이 살아남는다 50%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쨌든 생존율은 많이 낮은 상황이죠. 사실 정부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느냐? 뭐 굉장히 많은 정책을 발표합니다. 보시면은 1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거든요. 경제혁신 3개년, 투자 활성화, 뭐 혁신 창업 생태계, 제2벤처부, 한국판 뉴딜, 저게 전부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자금을 이렇게 민간 자금이 이렇게 생태계, 창업 생태계나 경영 생태계로 흘러가게 해서 자생력을 갖게 한다. 항상 똑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이제 좀 많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사실 이래서 몇 가지 성과도 있었는데 아까 이제 뭐 제가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 팁스 프로그램이 그 우리나라의 잘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뭐 김범수, 뭐 호창성, 뭐 류중희 이런 분들이 실제로 창업을 해서 엑시트한 금액으로 후배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사를 차린 겁니다. 예. 여기 임민정 교수님 선배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시장은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쯤 이제 궁금하시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기술 창업이 뭐지? 이제 저도 이거 사실 맨날 기술 창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역시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혁신 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이고 이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항상 영어를 좋아하셔서 뭐 난리지 인텐시브니스와 뭐 이런 게 하여튼 뭐 이런 내용 갖고 기술 창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15년부터 팁스 프로그램을 하고 사실 저도 예전에 아까 뭐 생경에서 그 기술 정책 이런 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저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시장에 와서 이제 지금은 밀접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 창업이 저렇게 정의를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이제 요 두 개의 업체로 좀 설명을 드리려는데 루닛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되게 재미난 업체인데 그 루닛이라는 업체도 그 이미지 인식 기술을 가지고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그 기술력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세계 뭐 이렇게 투팍이라든지 이미지넷 챌린지 이런 데 나가서 세계 5위, 세계 1위를 했는데 저런 대회가 어떤 회사인가 하니 애플, IBM, 삼성 이런 데서도 참가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죠. 그리고 12인사이트에서 17년도에 세계 100대 AI 스타트업에 뽑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하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기업이 커졌고요. 뭐 후속 투자 460억 받았고 뭐 이제 IPO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저 업체가 또 시작을 할 때 저희 팁스타운에 있었는데 그냥 이런 얘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한 2, 3년 했는데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대표님하고 엘리베이터 딱 만나서 어떻게 잘 돼가십니까?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빨리 기업을 팔아먹든지 해야지. 막 그러셨는데 2년 뒤에 300억 뭐 400억 투자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우리나라 AI 의료기기 2호, 3호가 하여튼 3, 4개 발표를 하셨고요. 뭐 세계 진출도 하시고 이제 그분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잘 나가시죠. 그러니까 엄청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이제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멤버입니다. 여기 리멤버 서비스 혹시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거 저 되게 좋아하는데 그 명함입니다. 명함을 이거 여기 혹시 기술이 여기 무슨 기술이 들어간지 아시나요? 옛날에는 명함을 OCR 기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이미지를 인식을 해갖고 전화번호 뭐 그 기업명 이런 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인식률이 아무리 좋아도 90이 안 넘습니다. 명함 형태도 다양하고
글자 형태도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거 쓰다가 이제 불편해 그러고 이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착안한 방식은 명함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사람들한테 뿌립니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수기로 입력하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슨 기술이 들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거기서 말하는 기술이 뭔가 하면 이 명함 정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개인의 자산이고 비공개 정보다 보니까 그걸 다 분리를 합니다. 기업명, 사람 이름, 그다음에 전화번호, 뭐 또 전화번호도 세 자리, 네 자리, 네 자리 분리하고 메일도 앞뒤로 다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골뱅이 앞뒤로 다 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래 갖고 그거를 무작위로 쫙 뿌리고 그거를 무작위로 받아서 다시 조합을 한 다음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 그렇게 뭐 기술 수준이 높나?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도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되게 간단한 기술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결국 저기 네이버에 M&A 됐거든요. 저기 한 2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뭐 예, 저게 100%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이. 이 대표님 돈 많이 벌었었죠.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술 기반 창업은 결국에는 그 어떤 가치, 어떤 소비자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급 기술이건 아니면 쉬운 기술이건 그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단순히 요리를 잘 만든다, 아니면 뭐 싸게 물건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로 뭐 경영에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고객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거냐.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걸 어떻게 높이냐 방식은 굉장히 다 많은 거죠. 근데 기술로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기술로 진짜로 뭐 새로운 방법을 찾든. 근데 이런 기술 기업들이 봤을 때 사실 일자리가 매출의 창출 효과도 훨씬 높고 구성원은 그래서 엔지니어 연구원이 많다 보니까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많이 채용합니다. 그 아까 루닛의 대표님도 그 300억 투자인가 그때 한 200억 투자가 받고 나서 자기가 도저히 이제 경영에서 손 띄겠다 그러고는 전문 경영인을 채용합니다. 자기는 의장으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출 기반도 이 매출액도 굉장히 재미난 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술 기반 창업에 대한 어떤 그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을 넘는 게 일반 창업보다 굉장히 느립니다. 뭐 3배 이상 차이 난다. 5배 이상 차이 난다. 그리고 아까 영국의 테크시티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처음에 영국에 특히 그 기술 기반 창업들을 모아놓고 이제 막 이렇게 보육 육성을 하면서 투자도 하고 하는데 1년, 2년 동안 봤을 때 성과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지원해야 되나? 그걸 2000년, 10년 초반에 벌써 고민을 한 거죠, 영국에서. 근데 얘네들이 이제 꼭 한번 한거 끝까지 해보자 그러고 했더니 3년인가 4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성과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기반 창업이나 어떤 이제 고기술 창업에 대해서는 당장의 매출은 안 나지만 그게 만약에 성장을 하면서 어떤 기술 가치에 대해서 시장에서 인정받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는 거죠. 더 빠르게.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확대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아랩, 루닛, 뭐 태그웨이, 지노맨 컴퍼니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아까 지노맨 컴퍼니는 뭐 이제 말씀을 드렸고 루닛도 루닛이 이미지 인증기인데 저 팀은 처음에 뭐로 저희한테 투자를 받고 들어왔는가 하면 그 웨어러블이 있지 않습니까? 의류 옷을 입으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 몸에 맞나 이렇게 거울을 막 보지 않습니까? 온라인 시장에서 자기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옷을 딱 고르면 그걸 딱 입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거를 처음에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서비스에서 기술 개발을 막 해서 그 뭐냐 의류 회사에 갖다 줬더니 다들 굉장한 기술이다, 좋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사실래요? 그러니까 그건 좀 고민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내 그렇게 팔다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막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들 만나보다가 야 최근에 이제 바이오 산업이 뜨고 있는데 니네 바이오에서 할 거 없어? 그러면서 암 환자 그러니까 폐암 사진을 갖고 한번 니네가 해봐 이렇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정확도가. 그래서 거기서 피벗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게 신기한 거죠. 처음에는 의류 막 이렇게 맞추고 사람 모양 맞추고 막 이런 거 하다가 폐암 사진, 뭐 엑스레이 사진 이런 거 딱 찍어놓고 이게 진짜로 암이 있어? 뭐 막 이런 걸 이제 검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성공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BM 확대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태그웨이는 뭔가 하면 그 열전 소자라는 거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저기도 되게 재미난 게 이렇게 구부러지는 열전 소자입니다. 열전 소자가 뭔가 하면 전기를 가하면 열이 나고 그 전기를 열을 넣으면은 죄송합니다. 전기를 넣으면은 이게 냉각되고 그다음에 여기다 열을 가하면 전기가 발생되는 소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거 갖고 뭘 하지? 그러는데 저기서는 딱 그 기술 개발만 하고 비즈니스 모델은 자기네들 영역이 아니다.
이러면서 하는 데가 제일 처음에 적용하던 헤드폰입니다. 헤드폰. 그러니까 도대체 헤드폰에 그럼 그게 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노래를 오래 듣거나 방송 장비 또는 게임하시는 분들이 여기 땀이 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소자를 넣어버리는 겁니다. 유연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헤드폰에 전기가 들어가고 그게 되니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협력하고 있는 데가 자동차 회사, 그 시트 같은 데 넣고요. 심지어 공장 같은 데 굴뚝에다 달아가지고 거기 이제 열이 나니까 전기가 발생하니까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근거리 신호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장 가동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 확대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술 기반 제가 봤을 때 기술 기반 창업은 뭐 고기술보다는 어떤 니즈를 찾아가는데 기술 기반으로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말하는 어떤 기술 기반의 창업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성장과 그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 말씀드렸던 이제 루니까 그 태그웨이입니다. 태그웨이는 여기는 뭐 10대, 세계 10대 IT 기술 수상 뭐 이런 것도 했고요. 루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흉부 유방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루닉 저 비상장 주식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뭐 그럼 비상장 주식을 한번 사볼까라고 고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안 샀습니다. 예. 이제 엔젤 투자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엔젤 투자가 도대체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럼 이제 그러면 먼저 투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투자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융자하고 비교를 합니다. 대출하고 융자인데 투자는 경영 성과에 따라서 이제 그 회사의 지분을 가져가는 거죠. 돈을 넣고 지분을 받고. 융자는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이자를 받은 거를 보통 융자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나는 투자 받았어라고 했을 때 전혀 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융자하고 투자하고 헷갈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기부해서 투자 받았어라고 했을 때 그럼 기부에 지분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건 융자입니다. 대출이죠, 대출. 투자는 지분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투자에도 아까 말씀드린 뭐 제가 뭐 VC 투자, 뭐 시리즈 A, B, 뭐 프리 IPO, 뭐 엔젤, 뭐 시드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뭔가 하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투자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엔젤 투자자는 재무적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성공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초기 단계일수록 투자자가 이게 관여를 해가지고 이 기업을 성장시키도록 노력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뭐 이거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살까요? 아니면 개발자를 둘까요? 이러면은 야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만나보고 채용하고 있으면 해봐. 이런 거를 투자자가 진짜로 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만나보고 괜찮으면 채용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런 거를 팔아갖고 지금 만들어갖고 어느 업체하고 만나고 있는데라고 하면 투자자가 야 그거 내가 아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좋아할 거야. 거기도 한번 미팅 잡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공 창업을 위해서 네트워크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럼 왜 투자자가 그런 거를 할까? 당연히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야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의 가치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짜리 회사가 있는데 기업 가치가 제가 10%의 지분을 산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매출이 발생하거나 뭐 기술 개발이 잘 돼갖고 시장에서 이 기업의 가치를 10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1,000만 원 주고 샀던 10%의 지분이 1억이 된 거죠. 10배가 뛰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엔젤 투자자들은 그걸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까 이제 VC 투자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아시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 되면 기업의 규모가 되니까 그때는 투자자들이 그런 어떤 그 기업의 관여보다는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고 그냥 투자만 하고 내비두는 거죠. 잘하니까.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좀 용어들 살펴보면은 뭐 엔젤 인베스터, 그럼 시드 및 얼리 스테이지의 단계의 투자자, 뭐 벤처 캐피탈, 보통 시리즈 A에서 프리 IPO 단계의 투자자. 그다음에 프리 IPO가 이제 그 기업 상장하기 직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다음에 뭐 프라이트 이퀄티 P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뭐 대기업들 아니면 뭐 상장한 애들 아니면은 뭐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은 비상장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런 용어들을 알면 이제 제가 이제 쉽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기업이 성장이 이렇게 쭉 하는데 보통 시작을 하고 나서는 엔젤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이제 VC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 중간 단계가 있는데 여기 참 재미난 게 그 이 업계에 이게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VC야 하면은 엔젤 투자 안 하냐 합니다.
나는 시드 투자자야. VC에 LP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LP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해 보면 펀드라는 걸 조성을 하는데 그 펀드가 보통은 뭐 한 회사나 한 개인이 100억, 200억을 모으기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만약에 이제 그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제너럴 파트너라고 해서 GP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내가 GP가 되고 야, 내가 이런 목적으로 펀드를 만들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 들어와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LP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리미티드 파트너죠. 그러면 이제 LP들을 모아서 뭐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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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해서 40억 모으고 제가 10억을 넣어서 뭐 펀드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50억짜리 펀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GP가 투자사 그 피투자사를 골라서 다 투자를 하고 결정을 하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엔젤 투자자도 VC 펀드에 자기가 LP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투자가. 근데 웃긴 거는 이쪽에서 보는 이제 엔젤 투자 영역에서 봤을 때 이 VC 이제 넘어가는 영역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뭐 그 엔젤 다음 단계다. 그래서 뭐 포스트 엔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반대로 VC 애들은 자기네들 전 단계다 그래서 얼리 뭐 이렇게 마이크로 VC, 작은 VC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 이제 중간 단계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받는데 보통 얘기할 때는 여기가 엔젤 또는 시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 넘어가면서 이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건 이제 투자 라운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라기보다는 기업 가치의 성장에 따라서 보통 단계를 나누거든요. 한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보통 한 10배, 5배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고요.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2단계 투자를 받으시는 거죠. 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기업이 성장에 따라 항상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왜 대출을 받는다든가 매출을 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간 자금에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받을 때 이제 그 도대체 주식에는 어떤 게 있는가?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전환사채가 10이죠. 신주 인수권 부사채, 뭐 프로젝트 투자 뭐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서 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이게 끝도 없습니다. 이게 이것만 갖고도 뭐 거의 뭐 일주일 동안 강의할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통주는 그냥 보통적인 일반적인 주식이다. 우선주는 뭔가 하면 우선주를 갖고 있으면 제가 배당을 받을 때나 뭘 할 때 가장 먼저 저거를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먼저 나간다는 거고요.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돈을 빌려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주식으로 받습니다. 그게 전환사채. 그러니까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CB, BW 갈수록. 반대로 창업자 입장으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점점 그 안전빵으로 하는 겁니다.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아예 나는 신주를 먼저 줘라고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는 주식입니다. 뭐 이런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게 세이프, 뭐 컨버터블 노트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초기 투자를 제가 10억을 들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업자가 있는데 야 내가 1억을 넣었는데 니네 회사 가치를 도저히 판단을 못 하겠어. 당연히 판단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희 창업팀들 진짜로 이제 저희도 이제 지원을 하는데 3명이 옵니다. 그냥 3명이 오는데 한 명은 삼성 다니고 있고 한 명은 LG 다니고 있고 한 명은 백수입니다. 자기네들이 3명이 모아서 기업을 하겠다는 거죠. 기술도 없으면 모릅니다. 자기가 하여튼 빅데이터 분석에 천재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10억이 필요하답니다. 진짜 그렇게 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보고 이 사람은 투자를 합니다. 그럼 리스크가 굉장히 높겠죠. 근데 기업 가치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선 나는 니네들의 기업 가치를 책정을 못하고 니네가 처음에 시리즈 A 단계 투자를 받을 때 그때 기업 가치로 나는 몇 %를 가져가겠다. 그러니까는 향후에 기업 가치를 판단을 할 거다라고 해서 계약을 맺는 게 세이프 투자입니다. 컨버터블 노트고요. 저 두 개가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 하나는 갭이라는 거를 설정하는데 그 갭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최소한 몇십억 원의 가치는 보장받고 가겠다.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이프나 컨버터블 로또라는 거는 지금의 가치를 측정을 못하니 향후의 가치 측정을 해서 나는 그 투자자가 지분을 가져가겠다. 이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투자업을 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종류가 많고 그래서 나는 투자 받을 때 어떤 거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오시니까 이제 거기서 한번 이렇게 종류가 많다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이게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지식이고요. 엔젤 투자, 그럼 도대체 왜 엔젤이라는 표현을 쓸까? 이게 그 미국의 이제 초기에 산업시대 초기에 그 이제 그 경제공황이 생기면서 브로드웨이에 연극하는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걔네들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니네 열심히 살아봐. 그래갖고 아 너네들은 정말로 엔젤이다, 천사다. 그래갖고 엔젤 인베스터라고 불렀고 그게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그 엔젤 인베스터들은 아까 말하는 이제 그 VC들,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시리즈 뭐 1, 2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다 굉장히 초기 단계 하이 리스크로 하다 보니까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대신에 회수율이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를 하면 엔젤 투자사가 10군데를 투자를 하면은 보통 절반만 엑시스를 시켜도 완전 잘하는 데입니다. 보통 한 7개, 7개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3군데가 살리는 거죠. 2-3군데가. 그럼 도대체 한 군데가 얼마나 수익을 올리느냐? 한 2-3배 올리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2-3배가 나면요. 한 5배 정도 나면 보통 한 10배 이상 난다고 보여죠. 그러니까 한 군데만 터져도 본전을 다 회수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 100배 이렇게 터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뭐 투자사는 이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빨리 처분하겠다. 그러고는 이제 그 주식을 약간 싸게 해서 이제 VC한테 넘긴다 그러더라고요. 구주를. 그 넘기는데 웃기는 게, 아, 그래서 우리 12배밖에 못 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6년 됐죠, 투자한 지. 6년 만에 투자 금액이 12배를 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 리턴율이 높죠. 리스크는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10개 중에 8개가 망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드나 스타트업 단계에 투자하는 걸 엔젤 투자라고 얘기하고 자금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평균 엔젤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갭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1,0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요. 많이 받는 데는 3억 받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분율도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1,000개 정도 지원을 했는데 보통 보면은 뭐 한 1억에 뭐 10% 지분 가져가는 데도 있고 3억에 3%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 가치를 높게 잡은 거죠. 이제 이런 자금들이 도대체 언제 활용되느냐? 사실 창업할 때는 어느 정도 자본금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때 거의 다 망합니다. 3년 이내 생존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때 그 자금으로 버티는 거죠. 민간 자금으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가다듬고 투자사들이 이제 도와주니까요. 이제 보시면은 이 엔젤 투자와 벤처 캐피탈의 차이점은 뭐 초기 단계고 후속 단계고 엔젤 투자자는 고수익, 그다음에 엔젤 투자다 보니까는 친분이나 인연,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벤처 캐피탈도 근데 여기도 고수익성이라고 써놓은 게 금융 이득보다는 무조건 높습니다. 이 투자 이득이. 금융 대출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리스크는 무조건 높고요. 수익성도 높은 대신에 그 투자 영역 안에서도 벤처 캐피탈 투자와 엔젤 투자를 봤을 때는 엔젤 투자는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대신에 리스크가 훨씬 더 높고요.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비해서 낮다라는 거죠. 그 IPO 하기 전에 프리 IPO를 하게 되면 주주를 정리를 합니다. 이제 이제 자기네들이 IPO를 해야 되는데 기업 가치를 이제 받아야 그 한 주당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부채도 정리를 하고 주주들 지저분한 것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대규모 투자를 받거든요. 그걸 이제 PE 투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프리 IPO 투자라고도 하는데 보통 거기에 이제 투자되는 게 뭐 한 50억, 100억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장을 하게 되면 뭐 보통 한 3-4배, 많이 뛰면 한 이제 5배, 6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젤 투자자 10배, 뭐 100배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수익률이 낮은 거죠. 하지만 그 위험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 VC들은 공개적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으니까는 많이 있는데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비밀로 많이 합니다. 저게 이유가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뭔가 이렇게 막 잘 되고 있으면은 대규모 투자자들이 가져가서 지분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100주를 내 갖고 만약에 100%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야 10주를 신주 발행해 갖고 내가 투자할게 이래갖고 들어간 거죠. 그럼 110주가 됐는데 여기 괜찮네 그러면서 큰 기업에서 딱 와가지고는
야 우리가 300주 더 발행, 그러니까 니네 규모 2배로 늘려줄 테니까 우리한테 지분 넘겨 이래 버리면 누가 안 넘기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 수익률이 조금 얻는 거죠. 이제 투자자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개인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약간 비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걸 좀 이렇게 하죠. 근데 최근에 이거를 이제 좀 저희가 그 정부에서 통계나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그 공개를 해야 세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이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 투자에는 하는 뭐는 뭐가 있을까? 맞습니다. 전문 엔젤 개인 투자 조합. 저기 여기 보면 1, 2, 3 저기가 엔젤 투자 단계고요. 파란색 저기가 VC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 이 투자가 보통 법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개인이 하는 거는 그냥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이거 갖고 뭐 세제 혜택을 받는다든가 뭘 하시려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 혼자 하기 싫으면은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는데 크라우드 펀딩도 사실은 까고 보면 한 3-4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디지에서 맨날 그 뭐 내가 물건 100개 만들어 주는데 싸게 팔게. 이거는 사실은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긴 하지만 투자라고는 안 봅니다. 투자라고 보는 건 증권형이고요. 주식을 발행해서 진짜 지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최근에 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저게 요즘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창업 기획자라고 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엑셀러레이터나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엑셀러레이터고 우리말로 창업 기획자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2016년에 저 법이 만들어질 때는 엑셀러레이터라고 그랬는데 19년도인가? 작년이죠. 20년도에 법을 바꿀 때 창업 기획자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하다 막 그랬는데 하여튼 법에 창업 기획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뭔가 하면 엔젤 투자를 하면서 그들을 보육,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는 무조건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그냥 정부 중기부에서 우리가 엑셀러레이터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면 신청하시고 인증받고 매년 점검받고 이러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LC 뭐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보통 VC라고 얘기하는 데가 저기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입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은 벤처 투자 촉진법, 여신금융법, 뭐 벤처 투자 촉진법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법에 명시된 기관이고 그거에 대한 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 거죠.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에서 투자사에 관련되는 거를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중기부고 하나가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요. LLC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부에서 관리를 하죠. 엔젤 투자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신기술 창업투자에서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아 그때 들었던 뭐 이런 회사구나. 죄송합니다. 하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엔젤 투자하고 벤처 투자하고 뭐가 많이 다르냐? 이제 소싱. 그럼 창업팀을 기업을 어떻게 찾을 거냐? 둘 다 투자기업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경영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산업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뭐 시장 분석하고 VC에선 다 합니다. 굉장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고요. 그럼 엔젤 투자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시장 분석하기는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쇄물 만드는 시장에 진출할 거예요 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인쇄물 시장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얘네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우선 투자를 합니다. 대표나 창업팀, 아이템 이런 거 갖고 이제 보통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죠. 그럼 이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혹시 그런 과목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또 학문도 있습니다. 뭐 거의 한 학기 분량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VC들은 그 방법 다 써가면서 기업 가치 산정합니다. 그러면은 엔젤 투자자? 당연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딱 보고 야 대표 너 마음에 든다 투자하자 이러면 진짜 투자합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사가 한 60군데가 저희가 연결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투자사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한테 투자하나요? 어떻게 가치를 산정하나요? 라고 하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하나요? 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따가 뭐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다 다릅니다. 뭐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열정이 있는 사람 또는 악발이 있는 사람 자기는 1년 동안 그냥 두고 보는 사람 진짜 그럽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니까 제가 그걸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노벨상을 받지. 그게 학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잘 안 알려줍니다. 저도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충 막 이렇게 술자리에서 알아보니까 이 기업과 유사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얼마 정도의 투자를 받는가를 서로 아름아름 해갖고 가치를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 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여기를 잡고 싶다 그러면 더 가치를 올려주고, 아, 여기 아니라도 할 때 많아 그러면 더 낮추는 거죠. 그럼 네고시에이션, 이제 이건 똑같습니다. 이제 기업하고 협상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보통 VC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걸 압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업 가치 분석도 계량적으로 딱딱딱딱 나오니까 별로 이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간 투자 받으러 가보면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투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분 30%에 5천만 원 줄게 이러면은 무슨 도둑놈이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진짜 그럽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투자 협상이 되는데, 그걸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창업하시는 분들의 아이템이나 그 사람의 열정이나 그런 게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한테 얘기를 해보죠. 왜 도대체 창업팀들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면은 5천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반대로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될 창업팀들한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억에 5%만 지분 주면은 1억 투자해줄게 그러면 창업팀이 그런답니다. 1억에 5%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1억에 1%만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럼 3%에 협상합시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 기술이나 어떤 창업팀의 역량이 높다라고 판단되면 굉장히 우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을 하실 때 그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그 레몬 이론이라고 있는데,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 정책을 맞춰가는 겁니다. 뭐 최근에 나온 이론이기는 아니죠. 뭐 2000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투자도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무조건 높여야 되는 거. 레몬 이론이 있고 중고차 시장 이론도 있는데,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이거를 이제 약간 거짓말을 보태서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한테 막 꼬시는 거죠. 사는 사람은 저거 그 가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서로 협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가격이 형성돼 나가는 이론이죠. 투자도 똑같은 겁니다. 초기 투자는요. 창업 기업은 야 우리 회사 가치가 진짜 높고 나 정말 잘하고 이렇게 투자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가격을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제 인베스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모니터링을 하는데, VC들은 거의 놔둡니다. 그냥 이제 모니터링만 하면서 무슨 문제 생기면 기업에 전화해서 야, 니네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둬 이러고 하지만, 엔젤 투자사들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엑시트를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뭐 IPO를 하거나 M&A를 하거나 뭐 다음 라운드로 가거나, 이제 요 절차 순서는 똑같은데 방법들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최근에 이제 좀 동향인데 보시면은 제목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엑셀러레이터와 상생을 꿈꾸는 VC. 그러니까 VC가 초기 투자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초기 기업을 발굴하는데 엑셀러레이터 VC가 서로 경쟁한다. 허물어지는 경계. 엑셀러레이터한테 VC 펀드를 결성을 허용하겠다. 이제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니네들끼리 경쟁해봐. 이러면서 요즘에 여기서 VC들도 굉장히 많이 초기 시장에 진출을 하고요. 엑셀러레이터도 후기 이제 돈을 더 모아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는 형태죠. 간단한 예로 TV 선전에서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그 보시면은 막 창업자들 나와서 막 걸어다니면서 막 하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희 창업팀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원해 준 건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이렇게 다른 은행으로 홍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걔네들도 사실은 거의 끝단에 투자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IPO 한 단계에서 투자하는 애들인데, 자기네들도 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형 시장에 대해서 뭐 정부가 압력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진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시장이 이제 허물어지게 되면서 그런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럼 도대체 유명하신 분들이 누가 있나? 뭐 론 코웨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인터넷 쳐보시면 금방 다 나옵니다. 재미난 거 뭐 그냥 얘기 드리면, 론 코웨이 저 사람이 투자를 이제 되게 이제 대부입니다. 엔젤 투자자의 대부인데, 재미난 건이 어떤 사람이 팟캐스트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을 찾아온 거죠. 근데 저 사람이 딱 봤더니 너 사람 진짜 좋다 얘기를 해보더니, 네가 뭐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투자할게. 그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했는데 애플에서 팟캐스트 비슷한 서비스가 딱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죄송하다. 애플하고는 도저히 싸워서 못 이기겠다. 투자 자금 돌려주겠다. 그러니까는 론코웨이가 아니 나는 네 사업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널 보고 투자한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그걸 돌려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고맙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사업 아이템을 다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론코웨이가 모르겠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게 트위터입니다. 완전 대박 터진 거죠. 이게 그때 저분이 하여튼 돈이 뭐 몇 천억을 벌었을 겁니다. 그 투자해가지고. 비노드 코슬라 이 사람도 뭐 페이팔하고 이제 뭐 트위트 덱 만든 분인데 이분도 되게 깐깐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뭐 그런 엔젤 투자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죠. 롱코에 저분이 구글도 투자하시고 뭐 이랬습니다. 누가 그때 구글이 이렇게 성장할 줄 알겠습니까? 저도 참 알고 싶은데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고영아, 장병규, 김범수 이런 분들이 있고 고영아 저분은 이제 투자자, 그러니까 창업을 했다기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고요. 장병구 이분은 이제 보넨제스 파트너스인데 이분이 그 네오위즈 게임사 만들었고 최근에 그 게임사 하나 또 투자해갖고 대박 터뜨렸고요. 그 뭐죠? 그 총 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배틀그라운드. 네, 그거 하신 분이고 김범수 카카오 만드신 분이고 그 제가 알기로 이민정 교수님 선배님이 장병규 선배 맞죠? 의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분이 예 대단하시죠. 옆에 과 아 옆에 간가요? 뭐 이름만 들었다. 예, 하여튼 이분 되게 애기들이 뭐 소탈하시고 많더라고요. 예, 이제 소탈하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저분이 4차 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실 때 이제 저도 같이 회의에 뭐 이렇게 먼 발치서 바라봤죠.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의전을 해드리는데 저번에 전화 드리면 아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 차량은 뭐 오시나요? 그러면은 걸어갈 겁니다. 이래서 혼자 가방 메고 덜렁덜렁 걸어와갖고 막 얘기하시고 그 쓴소리 다 하시고는 덜렁덜렁 가버리십니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보넨제스 파트너라는데 저기 이제 그 이제 VC 초기 VC이자 이제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하시는 회사의 대표를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물러났는데 저기가 굉장히 초기 투자를 잘합니다. 그래서 뭐 업계 소문은 보넨제스가 투자하면 우리도 투자한다. 뭐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비장상 회사를 사실 때 여기 보넨제스 투자 받았나? 이런 거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예, 이분은 좋으신 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홍보해드린 거고요. 이제 이런 분들도 굉장히 이제 그 뭐냐 우리나라 이제 초기 투자를 하면서 이제 성공하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제 엔젤 투자를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 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공부도 했고요. 이민정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있고, 뭐 요즘에는 또 MVP라는 또 이론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게 처음 이게 강의 자료 준비해서 했는데 미니멈 뭐 베리어블 뭐 프로덕트인가? 그러니까 빠르게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돌려가지고 그거를 뭐 시장의 어떤 뭐 니즈와 아니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맞춰간다. 그래서 뭐 프라블럼 솔루션 마켓 뭐 해갖고 뭐 하여튼 있습니다 이론. 예, 연구하시는 분들이 참 이런 이름을 잘 만들어. 제가 맨날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가? 그럼 창업팀과 투자자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입장을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깊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오늘 특강이니까 재밌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솔루션 프로덕트 마켓핏을 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플라즈맵 뭐 여기도 좀 유명한 데인데 저 플라즈마 살균기입니다. 살균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되게 웃긴 게 플라즈마 살균력이 그 기술이 있는 분이 나오셔갖고 만드는데 처음에 뭘 하겠냐라고 하면 그 고기 제품 있지 않습니까? 레트로 제품. 그 육류 염제를 소독해 주겠다고 제가 사업계에서 보고 정말 웃었는데 고기를 플라즈마 살균을 해갖고 그 기계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진출을 하겠다. 예, 저도 참 저게 이제 저희 기업에 이제 지원 들어왔을 때 투자사가 이제 했는데 투자사도 발표할 때 그랬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 기술은 진짜로 다 퍼질 수 있는데 파일럿으로 저기를 해보겠다 한 거죠. 투자가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뭘 만드는가 하면 의료기기를 만들거든요. 여기 굉장히 여기 뭐 연매출 지금 뭐 제가 알기로 한 200억 합니다. 15년 창업했는데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기도 안 되니까는 야, 그 의료기기로 바꾸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속된 말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게 해봐라고 했대요. 이제 엑셀러레이터에서 한번 자꾸 자기가 해보겠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해갖고 됐는데 사람들이 안 쓴다는 거죠. 그 고기가 신선해야지 그거 뭐 소독한다고 해갖고 1년, 2년 보관하면 그걸 누가 쓰겠습니까? 그거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의료기기로 바꿔가지고 해갖고 지금 굉장히 성공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수아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제품 만들어가지고 시장 돌려보고 야, 시장에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빨리 바꾸자 이렇게 된 거죠. 마켓에 맞춰가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엔젤 투자를 이제 받을 때 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럼 창업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창업 엔젤 투자를 받을 때 이제 사실은 그 뭐 투자자를 만나실 때를 보면은
그 제일 유명한 게 그거죠. 그 비즈니스 모델 노트인가? 그 몇 년 전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네모칸 막 돼가지고 뭐 여기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예, 그거 다음에 나온 게 MVP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그러면 지금 사업 초기에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면 끝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창업 기업 하시는 분들이 투자 받거나 정부 지원 사업에 낼 때 보면 무슨 논문을 내세요. 막 주저리. 진짜 저도 심사위원 가는데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읽어본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뭐지 이게? 그분이 뭘 만드는가 하면은 일회용 물티슈를 만들어요. 근데 시작은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코로나에 대한 뭐 기사 뭐 한 3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소독을 하기 위해서 소독 휴지를 만들겠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 소독 휴지가 진짜 잘 팔려? 뭐 이제 딱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걸 접근하는 방식이 그 비즈니스 모델에 그 이제 어떤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양식에는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아까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 로트라든지 아니면 MVP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PSST 방식이라든지 그냥 이걸 딱 들어보시면 중요한 거는 문제가 뭐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나는 이 해결할 거를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런 기반 인프라가 돼 있어. 딱 요거만 설명하면 끝이거든요. 그게 PSST 방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의 정부 사업 계획서 보면은 전부 다 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진원 사업들 한번 사업 계획서 양식 보십시오. 프라블럼, 솔루션, 스케일업, 예, 팀. 예, 이 양식이 저희랑 같이 만든 거죠. 이게 정부에서 갑자기 사업 계획서 양식을 민간 스타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회의 들어갔는데 사업 계획서 양식을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서 이제 운영 투자사들 막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다들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간단한 게 뭐냐 했더니 이게 제일 간단하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가시죠. 그리고는 이걸 했는데 작성 양식에 대해서는 그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막 많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저기서 관통하는 철학이죠. 도대체 니네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 라는 정의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다라는 거는 굉장히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시장을 바꿔버린다든가 기술을 넣는다든가 대체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고객이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라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아니면은 고객은 아예 방법을 못 찾으니까 내가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성장할 건가? 여기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M&A, 투자 유치, IPO, 정부 지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써오세요. 어떤 분들은 성장 전략을 쓰시오 그리고 예시로 이제 막 써 있는데 그걸 다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성장해 나가는 전략을 위주로 쓰셔야 되는 거죠. 나는 이 기업을 키워서 M&A 또는 뭐 물건을 많이 팔고 뭐 7년, 8년 후에는 계속 투자 유치를 받아서 IPO 단계까지 성장시킬 거다.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데 투자 유치, M&A, IPO 뭐 다 써서 오시니까는 이거는 성장 전략에서 전혀 고민 안 하신 분들이 인터넷에서 뒤져서 썼구나라는 게 다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팀 같은 경우도 이 앞에 거가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저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시를 했는데 그 솔루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을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고객 분석을 통해서 뭐 그 메뉴를 만들겠다. 실제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 메뉴 막 사는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식당 내에서 그 포스기 갖고 막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식자재 같은 것도 연결해주고 뭐 계절 이벤트 같은 것도 제안해주고 뭐 이런 걸 하는 업체가 있죠. 근데 팀원 구성해 보면은 IT 관련 부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 누가 투자할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채용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투자자는 그냥 안 믿습니다. 그 사업의 핵심은 그 기술이고 그건데 근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식당업 그 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게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을 어느 정도 해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뭔가 하면은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 이렇게 이제 IR 대회 할 때 보통 쓰는 이제 목차인데요. 회사 개요 문제 뚝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솔루션, 시기 적절성, 왜 지금 해야 되는가, 뭐 시장 규모, 내 우리가 하는 시장은 어떤가, 뭐 경쟁사는 어떤가,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투자제 유치를 하실 창업팀들이 얘기할 때는 창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뭐라고 그러지? 뭐 엘리베이터 스피치인가? 엘리베이터 스피칭? 이제 이런 용어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투자사하고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거예요. 그래서 15층, 17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투자자의 관심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딱 30초 분량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 또는 아이템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관심을 얻어야 되고요. 참고로 투자사 분들이 한 달에 이제 받는 투자 제한이 거의 100건이 넘습니다. 100건. 전화, 메일, 뭐 아는 사람 소개. 근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만 검토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투자한 기업들한테도. 그러면 그 100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압도장 탁탁탁 보다가 그냥 딱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은 몇 장 읽다가 그냥 그 사람을 부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는 사업의 강점을 사업계획서 앞부분 이런 것도 꼭 전략을 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하면 투자자 니네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도 회수 전략을 써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 거다가 결국에는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회수를 할 거다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제안을 해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CEO 이거 정말로 투자자분들이 보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저희 지금 안 들리시죠? 이제 들리시나요? 예, 예. 이 투자자분들이 진짜로 보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고요. 뭐 경영자의 신뢰도, 인성, 기업가 정신, 경영 능력, 뭐 마케팅, 재송, 뭐 아웃소싱, 뭐 경영 제품 차별화 이거 다 배우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배웠는데 사실은 그게 엔젤 투자 단계에서 투자 유치를 받는 데는 도움이 되나?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업팀들은.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분은 자기는 주말에 무조건 불러낸답니다. 창업팀 대표를. 그래갖고 걔가 나와서 군말 없이 나와서 자기랑 열심히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갖고 한 달 정도를 보는데 밤늦게 전화하고 막 그런답니다. 새벽에 전화하고 거기서 이제 되게 열정 있게 대응을 하면 자기네들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은 뭘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한답니다. 어떤 보고서에서 끌고 와가지고 뭐 그냥 뭐 세계 뭐 플랫폼 산업의 규모는 얼마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모르는데 뭘 팔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 투자 안 합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은 인사하고 그냥 네 하고는 한 2달에 한 번씩 만난답니다. 1년을 두고 보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한답니다. 뭐 그런 데도 있고요. 사람마다 진짜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성격이. 그래서 제일 빨리 투자 결정을 하신 분이 뭐 12시간 이런 분도 계시고요. 제일 오래 본 분은 2년을 본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엔젤 투자단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다. 자, 그런 엔젤 투자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로 하실 수도 있는데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세제 혜택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요즘에 그 고소득자 분들이 엔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막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세금 엄청 많이 내잖아요. 주식을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엔젤 투자를 하면은 공제를 받습니다. 이거 엄청 좋죠. 예, 양도소득세 면제 또 100%입니다. 이런 거. 와, 이런 거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드리면 끝도 없으니까는 이제 뭐 찾아보시면 다 있고요. 저희 협회에 문의 전화 주셔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전문 이제 개인 투자라는 이제 제도가 생겨가지고 교육을 듣고 시험을 쳐서 붙으면은 이제 이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법적으로 뭔가가 주어집니다. 뭐 이 사람들이 투자한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 그래서 엔젤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정부에 신청을 하면은 정부가 같은 비율에 같은 금액으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에 우대를 해주고요. 개인 투자조합의 모태포드 투자 이 뭔가 하면 개인 투자조합은 개인들이 만들어서 만드는 펀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조합에서 나라에서 주는 펀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출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 니네도 넣어. 이런 걸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의 전문 투자자 지위도 부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예, 이제 이런 투자자가 있다라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나도 한번 전문적으로 투자해 볼까? 그러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전문 교육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 조합 만드는 거.
여기 운영이라는 게 이제 GP가 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법인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보세요. 법인 GP가 A 출자가 뭔가 하면 돈을 내는 거거든요. AP를 누구를 불러들일 수 있는가? 창업계획사 누구도 불러들일 수 있고 모태펀드도 되고 일반 회사들도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 총 1억 원 이상이 모여야 되고 뭐 한 그 LP당 100만 원 이상은 해야 되고 총 인원수가 49 이하가 돼야 된다. 아, 그리고 개인 투자 접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거 사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실제 많은 사례고요. 이게 법적으로 불법인데 뭔가 하면은 아는 분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야, 좋은 상품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네가 넣으면 원금 보장되고 이율이 얼마 주겠어. 그 뭔데?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할 건데 조합을 하나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 예, 이렇게 하면은 유사수신 행위로 불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진짜입니다, 이거. 그런 분들 중에 사기가 많아요. 그 카톡도 많이 오고요.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셔도 안 되고 하셔도 안 되는 거고 원금 보장이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망하면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 받는다? 그 분명히 10이나 이제 이렇게 BW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윤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자기는 그런 내용 전혀 모르는 거죠. LP로서의 지위를 못 얻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 뭐지 세금 공제 받는 것도 얘기는 해주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된다. 이제라는 거고요. 크라우드 펀딩 유형 보면은 뭐 후원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보통 그 돈 주고 사는 게 후원 기부형이고요. 아이템 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증권형 이제 이거로 하면 되고요. 여기도 뭐 이런 이제 쭉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쭉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의 장점은 그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제 하는 데가 이제 뭐 이렇게 소액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건데 단점은 그 기업 정보를 누가 보증하냐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개업자가 그거를 보증하느냐? 예, 법적으로 보증 안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또 말씀드리는 건데 그 YDG에서 물건 사면은 소비자 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아시나요? 그게 투자거든요. 투자. 투자는 자기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물건에. 근데 거기서 물건을 안 보내오거나 잘못된 물건을 그거 보내왔다? 예, 제 책임인 거죠. 제가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소비자 보호법에 투자를 못 받는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이거는 이제 법인의 설립 법인인데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 뭐 상시 근무 인력 2억 원, 뭐 2명 이상, 그다음에 보육 공간이 있어야 되고 상시 인력이 이 정도 뭐 이런 자격이 있으면 된다. 이제 쭉 있죠. 이제 이런 걸 하나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끼리 만나서 자격 요건 되면은 만드셔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엔젤 매직 투창 펀드 이건 이제 지원 제도인데 엔젤 투자자가 투자를 해갖고 매칭 투자를 신청을 하면 매칭 투자 펀드에서 투자를 하고 지분이 들어가고요. 크라우딩 펀드에서 뭐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제도 설명이고요. 엔젤 투자 마트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 있는데 엔젤 투자 마트 검색해 보시면 되고 그 기업 정보를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교육도 해주고 뭐 투자하는 건데 투자까지는 모르고 교육만 해주는 거죠. IR 해봐라. 근데 정보를 올리는 것과 교육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회차에 사람이 다 차면은 그냥 끝납니다. 무료고요. 그래서 뭐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주 거래망은 뭔가 하면은 엔젤 투자자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 돈이 회수가 돼야 저희가 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잘 되라고 중간에서 그 구주를 사주는 겁니다. 신주를 아니고. 그런 것들도 요즘에 최근에 이제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적격 엔젤 과정. 이거 받으면 뭐가 좋은가 하면은 그 아까 그 자격 요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격 요건이 해당됩니다. 전문 개인 투자자 양성 교육 과정, 그다음에 GP 과정, 개인 투자 조합 GP 과정. 이거를 들으면 개인 투자 조합의 GP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이런 교육 과정이 있고요. 엔젤 투자가 이제 그 IT 붐일 때 이제 막 컸다가 쭉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소득 공제 같은 거를 확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저희 정부 조사 팁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한 5분 이제 3시 반까지라고 들었는데 뭐 질의응답도 해야 되고 빨리 끝내 주시면 좋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빨리 해드릴 텐데 팁스 사업입니다. 지금 혹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뭐 제가 담당하는 사업이라서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진짜 좋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사업이 정부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이따가 좀 설명드리고 이게 이제 왜 만들어졌는가 보면은 기술 창업자들이 이제 왜 창업을 안 하느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돈이 모자르고 사업 잘 모르겠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래 돈 확실하게 밀어줄게 그래 그럼 공간까지도 다 밀어줄게 그다음에 경영 잘 모르겠어 그럼 경영도 지원해줄게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자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정부 자금과 함께 민간 자금을 넣는 방법을 투자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희는 투자사를 선정을 하고요. 투자사가 창업팀한테 투자를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추천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투자사분들이고요. 예, 여기 장병 대표님인가? 예,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세요. 이분들 그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부가 이제 자금 지원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업팀은 이제 민간 자금뿐만 아니라 정부 자금을 갖고 오고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을 얻을 수 있고요. 팁스 운영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투자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데 걔네들도 항상 고민은 그겁니다. 자기네들이 돈 많이 넣으면 얘기네들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 자금이 한계가 있는데 그걸 정부가 넣어준다고 하니까 리스크 테이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도 5천만 원 넣을 거를 1억을 넣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자사도 좋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창업기업을 육성하는데 정부 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도 들어가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좋고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절차를 보시면은 운영사를 선정하고 투자사를 선정하고 투자사한테 창업팀을 추천할 수 있는 뭐 그 추천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100개를 뽑겠어. 그리고 운영사가 10개면은 10장씩 주면 딱 100장이 100개니까 그게 아니라 한 12장 정도 줍니다. 그럼 자기네들도 그 중에서 선별해서 추천을 하는 거죠. 떨어지는 애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보통 저희가 1억 원에서 2억 원 투자를 하라 그러거든요. 운영사한테. 그래갖고 선정이 되면 저희가 자금을 얼마를 주는가 하니까 R&D 자금 우선 2년에 5억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업화 자금 1억 원, 그다음에 해외 진출한다 그러면은 해외 진출 자금 1억 원, 그리고 7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냥 선정은 다 돼야 됩니다. 무조건 다 7억 원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민간 자금 1억 원 받고 정부 자금 7억 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거의 한 이제 9억 원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성공을 하면은 그 후속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포스트팁스라고 있는데 저거는 2년 동안 또 5억을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일업 해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의 이제 기본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말씀드린 이제 창업 사업화자금 해외 마케팅 자금 사업인데 이제 1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1년 2년 사업이고 이것도 각자 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은 팁스 선정된 기업들한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포스트팁스인데 이거는 이제 들어오면은 5억 원 정도 주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높습니다. 그 최근에 뭐 예비 유니콘 사업 뭐 이런 거 해갖고 이제 뭐 유니콘 기업을 키우겠다는 사업이 있는데 예, 여기 포스트팁스 기업들이 거의 다 예비 유니콘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미난 얘기는 포스트팁스에서 떨어지면은 무조건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 같은 기업이 떨어지냐 막 이러면서 심지어 그 예전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그 아방칸가 뭐 누구 왔지 않습니까? 그 자식한테 선물을 주는데 무슨 선물을 줄까라고 하다가 이 포스티프스 기업 그 어떤 이제 스타트업 기업에 무슨 물건을 준 거죠. 그 기업도 떨어집니다. 뭐 구글에서 뭐 500억의 M&A 제의 들어왔는데 자기네들이 거절했어요. 막 이러는데 같은 그런 기업도 떨어집니다. 그보다 더 잘 나가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팁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뭐 스타트업에서 팁스를 한국의 실수로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실제로 신문기사에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1234개 13도 하반기부터 지원을 했고 저희가 이제 뭐 R&D 4,800억, 600억, 해외 마케팅 거의 500억 지원을 했고요. 근데 기업들이 이제 받은 엔젤 투자금, 저기는 정부 자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받고 저희한테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 2,700억 원 되는데 기업당 평균 한 2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만들어낸 성과는 팁스 지원 받고 나서 지금까지 누적 투자가 3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50%의 기업들이 평균 한 50억, 60억을 투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원액이 한 6.6배고요. 그다음에 IPO 한 기업이 5개, M&A 기업이 한 22개. 근데 여기서 근데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세요 또. 야, 1,200개 지원해갖고 IPO 5개 시켜놓고 뭐 말이 많아 뭐 이러는데 재미난 거는 저희 기업들 평균 업력이 1.4년입니다. 그러니까 1.4년짜리 기업들 데려다 놓고 지금 이제 운영한 지 한 6, 7년 됐는데 벌써 IPO 5개 시켰다는 거죠. 이런 정부 사업 없습니다, 진짜.
예, 다른 사업도 이렇게 신문기사 찾아보시면 후속 투자 500억 받아, 뭐 100억 받았다고 막 신문기사 내거든요. CES 뭐 우수상 받았다고 이게 광고를 내는데 참고로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어떤 기업이 CES 작년에도 우수상 받았는데 홍보 안 해주냐고 막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죄송한데 저희가 올해 CES상 받은 기업이 6개가 되고요. 그중에 최우수상도 있습니다. 우수상 갖고 홍보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포브스 기업 리더로 뽑힌 데도 있어요. 그 항상 중기부에서 홍보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뭐 20 몇 명인데 그 10 몇 명이었을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8명인가 9명이 저희 창업팀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 자기네들 지원 기업 중에 포브스 리더 나왔다. 그리고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린 8명 나왔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들어오면 그런 분들하고 이제 네트워크 형성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그렇고요. 여기 TNR 발표, 뭐 지노맨 컴퍼니, 밸런스 히어로, 여기 아시는 데도 있을 겁니다. 밸런스 히어로, 예, 여기 있고요. 루니, 닷, 수아레, 멘트리움, 뭐, 예. 그 저희가 그 아까 이제 지원 프로그래밍 중에 뭐 그 공간도 지원한다 그러는데 팁스 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역삼역에 있고요. 지금 하나로 시작했다가 5개가 됐고, 예, 여기 주변에 다 같이 이제 뭐 90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여기 또 팁스 타운 되면 여기 들어오실 수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재미난 게 투자사고 투자기관이고 다 같이 있습니다. 여기 창진원도 여기 들어와 있고요. 저희도 있고 대성찬투 있고 뭐 블루포인트 뭐 길 건너가면은 퓨처플레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리고 행사장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도 여기 행사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나가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이 이제 사람이 늘어났는데 사무 공간 좀 더 주세요. 그러면은 나가셔야죠. 그러면은 아니 여기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오다 가다가 그런 행사들 그냥 막 들어갑니다. 그냥 이런 행사 있네. 그리고 들어가 보면 이제 투자사들이 뭐 강의하고 있거나 아니면 IR 하고 있고 그러면은 자기 명함 주고 네트워크를 쌓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오면 또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해 줍니다. 뭐 투자사들 이제 모셔다 놓고 입주사들하고 같이 뭐 IR도 하고 그다음에 인문학 강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회계나 이런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뭐 오피스 아워라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매칭시켜서도 하고 이제 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그냥 수박 겉하기식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서 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연구를 계속 하실 수도 있고 정부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기회인데 제가 이제 저도 여기 사실은 정부 입장, 창업연구계, 투자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창업 기원계도 있어봤는데 각자 기관들이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진짜 힘듭니다. 이게 막 뭔가 이렇게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협력해 나가는데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보면 이제 그 업계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시야가 이제 거기에 매칭돼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도대체 영국에 가면은 기술 창업의 정의가 뭐야부터 시작을 합니다. 얘네들이 돈이 돼? 그러면은 돈이 됩니다. 그러면 증거 갖고 와.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뭐 무슨 논문에 의하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럼 투자자들한테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기업이 되겠어? 그러면 내가 그걸 알면 여기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는 다 니즈가 다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 업계에 가든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다른 업계의 어떤 시각을 좀 같이 겸해서 바라보시게 되면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좀 더 이렇게 그 역량이 커지는 거죠. 이제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영하시는 그 경영학과 MBA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 가셔서 뭐 경영 MBA 하시니까 기획팀에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획에서 어떤 이제 투자 같은 거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다양한 이런 어떤 이제 시선을 가지고 한번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오늘 수업 재밌게 기업 사례들이 너무 최신 리센시하면서도 굉장히 핫한 기업들 얘기가 많아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거 수업 끝나고 저희 대학원 학생들 간단하게 뭐 Q&A 시간 갖는데 그 시간 좀 줄이면 되니까요. 베트남이 좀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가 이게 굉장히 오늘 수업 제가 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얼굴들을 이렇게 학생들 얼굴들 가끔씩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되게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 이게 많을 돈이 것 되는 같은데 수업입니다. 네 일단은 조금 받아볼게요. 저희 질문 예. 있으신 분. 네. 예.
괜찮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시면 저희 베트남 좋으신 분이에요. 네, 박근국 학우님 먼저. 네. 네. 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질문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창업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변해가 가잖아요. 그죠? 확정된 예. 비즈니스에서 계속 사업이 진행될수록 변해가 가는데, 이제 저게 서류 심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뭐 기술성이나 시장성을 평가를 이제 서면으로 하고, 아니면 PT를 통해서 단시간에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예. 창업 전문가로서 그거를 기술성이나 시장성을 평가하는 뭐 단시간에, 단기간에 짧은 정보로 할 수 있는 뭐 혹시 노하우나 뭐 스킬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네네네. 방법을 물으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보통 사업성 평가 위원으로 많이 갑니다. 네. 기술성 하시는 분들은 교수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딱 보면은 야, 이 기술 내가 개발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냥 네. 신경도 논의할 때요. 저는 사업성을 딱 볼 때 딱 보는 게 그냥 저를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쓰겠는가? 제가 이게 이 사람 죄송합니다. 그 비즈니스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쓰겠는가를 볼 때 경쟁사 제품,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기능, 그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어떤 문제점의 해결력 이거를 그냥 딱 보면 한 방에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이제 깊게 들여다 보느냐 아니면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딱 보고 그냥 우습게 아예 아닌 것 같으면은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이 제품 안 씁니다. 그러면은 그 평가위원회에서는 그냥 걔의 사업성은 끝납니다.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아이템은 괜찮은데 시장 분석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조금 감점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관점을 볼 때 똑같습니다. 일단은 뭐 경쟁사, 가격, 그다음에 실제로 이걸 쓸 수 있는가,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리고 인터넷도 바로 검색을 하면 바로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몇 개를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이제 깊게 들어갑니다. 이제 뭐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뭐 얘기라든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얘기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노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실 때도 그 창업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관점을 보시면 이렇게 내가 뭘 써야겠구나. 그러니까는 평가자 입장에서 저렇게 보는구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기술 측면은 진짜 기술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오시면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지금 평가 갔다 왔는데 그 무슨 기술이 국가에서 나와서 뭐 자기네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 갖고 사업화를 하겠다. 사업화는 굉장히 계획이 잘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 기업이 그 국가과제 연구할 때 우리가 주관이었다. 딱 이래 버리세요. 주관에 자기가 이제 자문으로 들어간 거죠. 그 교수님이. 저 기술 목표는 달성했으나 저거를 착용했을 때 의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이래버리면 시장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래버리면은 그 기술성을 그럼 어떻게 빨리 간파하느냐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업성은 이제 각각 그렇게 뭐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저희 김은정 학우님. 안녕하세요. 제 예,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성욱 강사님과 이민정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100% 저의 맞춤형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니는 회사가 지금 기술 창업 회사의 아주 대표적인 예거든요. 들리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팁스에 가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만나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뭐 재반 여건이라던가 뭐 이런 건 설명을 통해서 굉장히 잘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주변에 보면은 바이오 계통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술술술술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팁스 같은 데서도 바이오 쪽을 많이 밀어주시는 경향이 있나요? 요즘 대세잖아요. 일단. 아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팁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사업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가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사업의 철학은
그 민간 시장에서 될 만한 분들한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주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부의 관여를 되게 넣기는 싫어하는데 그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민간에서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실 건데 몇 년 전부터 바이오 산업에 투자에 대한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16년도인가 7년도에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이라 그래서 5년짜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오 분야는 투자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장에서는 지금 뭐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거품이 아니냐라는 이제 막 그런 걱정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신다면 그 업계 말을 통하면 지금이 물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빨리 노래 저으셔야 됩니다. 아니요. 예, 빨리 투자를 받으셔야 되죠. 저희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요. 저희는 유감스럽게도 나노 네. 소재 기업입니다. 소재 기업인데 나노 분산 기술 나노 분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게 소재 기업이라 보니까 여러 가지로 듣는 분들을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많더라고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기술 집약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점 중에 제가 CEO는 아닙니다. 제가 CEO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동시적인 요구를 딱 쫓아갔을 때 가장 적절하잖아요. 쉽게 얘기한다면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후지면은 그건 뭐 가치가 없겠지만 너무 앞서가면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갖다 동시대에 진짜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하고 핵심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렵고요. 또 사업성 평가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시제품이라던가 뭔가가 있어서 그것을 딱 보여주면 정말 가시화가 되겠지만, 소재 산업이다 보니까 시제품을 만들려면 또 굉장히 많은 투자금이 투입돼야 이거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게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너무 그거 질문이 너무 장황하죠. 아니,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 네네. 제가 이런 부분 얘기 안 드린 게, 제가 네. 팁스 사업 설명회 가면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십니다. 첫 번째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제품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아닙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1234개 지원했는데 20%가 저희 그 사업 설명회 보면 그 설명 자료 보시면 예비 창업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기업이 20%가 넘습니다. 선정된 기업 중에. 그러니까 그게 꼭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라고 봤을 때, 투자사들 중에서 일부 투자사들이 투자사마다 포트폴리오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약간 창업기업 중에서도 뭐 좀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거를 정도 단계에 이르는 데를 투자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완전 극초기 하는 데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만나본 데는 약간 이제 후반단에 창업 기업에 봤을 때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창업 2년, 3년 돼서 뭐 알고리즘이라도 하나 만든 그런 데 투자하는 데를 만나봤다거나, 두 번째는 투자자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저 기업은 도대체 모르겠고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갖고 와봐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다음 질문으로, 도대체 그러면은 그 기술을 이해하고 시제품 안 만들어도 어느 정도 논의할 수 있는 투자자는 어떻게 만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건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사실 투자자 리스트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는 뭐 K 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엑셀러레이터 등록된 데가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투자 분야가 나노 쪽이거나 제조 쪽인 데를 만나시면 되고요.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엑셀러레이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기네들 투자 포트폴리오라든지 업체명이, 투자하는 업체명이 나오는데 거기랑 유사한 데를 찾아보는 거죠. 당연히 팁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팁스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연락처 메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투자사들이 행사를 합니다. 자기네들 IR 행사를 하거나 무슨 대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포럼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거기 무조건 찾아가셔서 거기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발표를 하고, 거기 분명히 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투자사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냥 얼굴에 첫판 갖고 명함 들이밀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컨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3-4군데 만나다 보시면 당연히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면은 대놓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투자를 받고 싶은데 뭐가 부족할까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부족해갖고 사실은 뭐 우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데
좀 얼마야, 또 다른 데를 만나보시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우리하고 투자 포트폴리오가 안 맞고 이런 데 한번 만나보셔라.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안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두 군데 만나보고 아니다라고 하면 끝내고, 두 번째는 그냥 메일이나 전화하고 끝냅니다. 메일 보내고 끝냅니다. 그걸 콜드콜이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콜드콜이 100건입니다. 100건.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거 이제 콜드콜 보내는 메일이 있습니다. 1년에 3,000개씩 삽니다. 3,000개. 그러니까 운영사 60개에 3,000개가 들어간다고 보세요. 민원이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걔네들이 자기 메일 안 봐요. 저희가 그 기간을 2달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2달 지나서 저희가 전화를 합니다. 이거 빨리 처리해 주셔야죠. 그러면 일괄 선택해갖고 다 상관없으면 눌러버리고 끝냅니다. 자기네 다 보는 거, 제목 딱 보고 열어보고 끝냅니다. 그냥 이거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지금 말씀은 그런데 많이 참가해서 직접 만나거나, 그다음에 몇 군데는 전화를 하면 찾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근데 가서 한두 장짜리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거 가지고 가갖고 들이밀어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를 받으셔야 되고, 나노 소재 쪽 지금 잘 나가지 않나요? 제 아는 기업도 몇 군데 있고요. 그게 비즈니스를 만든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예, 그러니까는 막 그 기술 하시는 분들 되게 막 하여튼 장황하게 설명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거는 저희는 상당히 외부적으로는 평가는 좋아요. 산자부나 뭐 중기부나 이런 데서 과제는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솔직히 저희 연구원들의 인건비나 뭐 이런 연구비는 다 지원이 되죠. 그렇지만 회사에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냐 하면은 별로 그 회사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대표가 희생하면 돼요. 대표는 무보수로 일하고 직원들의 연구비는 다 저희도 그러고 있거든요. 무보수로 일하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은 과제비 받아서 연구비 다 주고,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좋은 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사가 성공하고 있나?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는 회사의 실질적인 성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제가 많아요. 봤을 때는 대표님이 그 진짜 창업계획자 한 분 잡아가지고 투자를 좀 받으시면서 뭐 그런 것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루닛이나 이런 데가 진짜 그런 데입니다. 그 사무실 가보면 다 이렇게 후드티 쓰고 다 연구만 하고 계세요. 맞아. 그래서 루닛 뭐 하는 회사인지 뭐 팜플렛 같은 거 주세요. 그러면 막 이래 진짜 그러셨어요. 처음에. 지금은 안 그러세요. 지금은 뭐 홍보 담당자 따로 있고 다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딱 그 단계시고, 정부 사업 받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투자사 쪽에서는 정부 사업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어떤 이제 기술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연구도 하시면서 이 기술이 향후에 어떤 데 쓰인다는 것과 우리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를 증빙을 해가지고 갖고 다니시면서 투자자들한테 좀 얘기도 해보고, 그런 투자를 받아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그 투자자와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분야에. 그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대표님이 연구에 참여율은 100% 올려놓으셨지만 50%는 그런 데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젤 투자의 경우 투자금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요것만 뭐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펀드가 보통은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펀드를 만들고 계약을 쓰면은 펀드는 이렇게 몇 년간 운영한다, 이게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무조건 청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청산을. 그리고 투자금 상환도 그 투자 계약의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면 네가 무조건 해야 돼. 또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투자금 상환을 내가 그냥 요청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투자를 했고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그 회사의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 구주를 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제가 지금 솔직히 제가 그 80%가 떨어진 코인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 코인을 누구한테 판다 그러면 그거가 누가 사겠습니까? 걔도 주주고 나도 주주인데.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저 상환이라는 거. 다만 전환사채나 이렇게 법적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요구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 앞에서 기술 창업이나 이렇게 좋은 책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메일 하나 있으세요? 바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네네. 제가 그분도 이미정 교수님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 책이라도 그러면 알려주시면 제가 저희 학교 밴드나 이런 기술 창업보다는 투자 관련된 책이고요. 네. 창업에 관한 책은 뭐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 관련된 책이라도 아쉬운 대로 제목. 엔젤 투자를 이해하는 책이라서 네. 사실 투자 관련된 책은 진짜로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이 시시각각 달라져가지고 그 뭐 지금 올해 본다고 내년에 제도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 중에서도 몇 개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는 저런 거는 그때 찾아가서 시장에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맞고요. 아무거나 찍으셔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투자를 학문적으로 공부하겠다. 이러시면은 이제 뭐 좋은 책은 교수님이 더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공부 학문적으로 이제 사실 오늘 제가 한 3시 20분에는 마칠 거다라고 이렇게 강사님께 죄송합니다.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사실 저도 보면서 시간은 넘어가고 있었지만 기업 사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즐겁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김인덕님은 본인 지금 같이 준비하는 기업 정말 목말랐던 상황인데 제가 또 적절한 분을 또 모시고 왔고 또 우리 지금 다들 막 바이오 IT 이런 쪽 왜 잘 나갈지부터 해서 어떻게 이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유니콘 기업이 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정부 R&D 자금도 들어가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희 열강해 주신 배성욱 팀장님께 박수 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이제 나가주시면 됩니다. 저희 좀 예,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예. 네. 예.